자백 안 하면 여기서 평생 썩게 만들 거야. 네가 입양 보낸 그 아이, 네 아버지 아이 맞지? 아닙니다, 검사님. 제발, 저는 글도 모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무지개처럼 반가운 소식이 찾아가길 바랍니다. 새벽 4시 세상의 모든 소리가 바다에서 밀려온 짙은 안개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닭 울음소리마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시간. 남도 땅끝의 작은 마을 황포리에는 흙 비린내와 갯벌 냄새가 뒤섞인 축축한 공기만이 내려앉아 있었죠. 안개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적시고 흙으로 빚은 담벼락을 축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고요한 어둠 속에서 낡은 대문이 삐걱 하고 힘겹게 열렸습니다. 박순철이었습니다. 쉰을 간 넘긴 그의 얼굴에는 평생을 땅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 특유의 성실함과 고단함이 깊은 주름으로 패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로 배달된 신문 더미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문을 펼쳐보지 않았어요. 펼쳐볼 수가 없었습니다. 순철은 그를 몰랐습니다. 그에게 신문이란 그저 큼지막한 사진으로 날씨를 짐작하거나 읍내 장날을 확인하는 그림 종이에 불과했죠. 그는 까막눈인 자신이 답답했지만 그보다 더 큰 걱정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순철은 신문을 말없이 툇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부엌에 걸린 낡은 달력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요일인지는 몰랐지만 10이라는 숫자는 똑똑히 보였습니다.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 그는 멍하니 안개에 잠긴 먼 산만 바라봤습니다. 올해는 비가 좀 와야 할 텐데 밭이 다 말라가니. 하지만 그의 진짜 걱정은 밭이 아니었습니다. 콜록콜록 방 안에서 억지로 참으려다 터져나온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내 오 여사였습니다. 순철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 여사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마른 몸이 밤사이 기침으로 더 야윈 듯 했습니다. 그녀는 얼른 누런 수건으로 입을 막았지만 순철은 보았습니다. 아내가 얼른 숨기려던 수건 한쪽에 묻은 검붉은 점을. 순철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는 애써 모른 척 물었습니다. 여보, 좀 더 자지. 아직 날도 새려면 멀었어. 오 여사는 그저 괜찮다며 목이 칼칼할 뿐이라고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걱정할까봐 피가 묻은 수건을 얼른 이불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순철이 방구석 약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약봉지에 쓰인 글씨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 저녁, 그림처럼 외운 글자만 겨우 알아볼 뿐 그 밑에 빼곡한 효능이니 주의사항이니 하는 말들은 그에게는 그저 검은 낙서일 뿐이었습니다. 2알, 맞겄지. 그가 기억을 더듬어 약 2알을 꺼내자 오 여사가 얼른 약을 받아 물 없이 삼켰습니다. 순철은 그런 아내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흙이 박히고 갈라져 거칠었지만 그 손길만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오 여사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방 한쪽 구석, 이불을 둘둘 말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딸에게로 향했습니다. 괜찮아요. 새벽 일자리라도 나가야 우리 미영이 약값이라도 되지요. 25살이 된 막내딸 박미영. 또래보다 생각이 조금 모자란
마음만 너무 착한 딸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경계성 지능이라는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철 부부에게 미영이는 그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였습니다. 미영이가 잠결에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비야, 밥 먹어. 추워. 마당 길고양이를 챙기는 잠꼬대였습니다. 그 순진한 모습에 오 여사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저 둘만 남을 거라는 생각에 오 여사는 아픈 몸을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읍내 나가는 첫 차 타려면 얼른 준비해야지. 그녀가 낡은 작업복을 챙겨 입는 동안 밖에서 미영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뛰어나왔습니다. 미영이는 쪼르르 마당 구석으로 달려가 어젯밤 남은 밥에 물을 말아 길고양이 나비의 밥그릇에 부어주었습니다. 나비야, 밥 먹자. 많이 먹어. 엄마 일하러 가신대. 돈 벌어 온대. 미영이에게 엄마가 일하러 가는 것은 단 하나의 의미였습니다. 엄마, 이따가 올 때 호빵 사와. 팥 들어간 거. 오 여사는 알았다며 팥 많이 든 걸로 사오겠다며 딸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툇마루에 앉은 순철에게 눈인사를 한 뒤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철이 막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흙으로 쌓인 담장 아래에서 희끗한 비닐봉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요?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막걸리 2병이 묵직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순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껄껄 웃으며 막 대문을 나서려던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게. 누가 새참하라고 막걸리를 놨네. 아이고, 고마워라. 봉지 안을 확인한 오 여사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황포리에서는 밭일 나가는 사람을 위해 이웃이 음식을 몰래 놓아주는 그런 정이 아직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순철은 어제 김영감댁 밭일을 도와준 보답일 거라 짐작했습니다. 오 여사는 목마른데 잘 됐다며 고맙게 잘 마시겠다며 그 막걸리 2병을 낡은 작업 가방에 소중히 챙겨 넣었습니다. 그럼 진짜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시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순철과 미영은 대문 밖에서 오 여사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영이는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다시 마당으로 뛰어들어와 고양이와 놀기 시작했습니다. 순철은 그런 딸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툇마루에 앉아 낡은 농기구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쓱싹 쓱싹 낯을 가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것이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 마지막 웃음이 될 줄은 그 순간에는 그 누구도 신조차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새벽의 안개는 온데간데 없이 거쳤고 따가운 여름 햇살이 마당을 가마솥처럼 내리쬐고 있었죠. 매미 소리가 귀를 따갑게 울렸습니다. 순철이 땀을 닦으며 마루에서 낡은 낫을 갈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그 옆 그늘에서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며 혼자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오시면 호빵 먹고 나비도 주고 아빠도 주고. 그 평화롭던 정막을 깬 것은 멀리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였습니다.
웬일이래. 읍내에서도 먼디. 앰뷸런스 소리가 다 들리네. 순철이 고개를 갸웃하는 순간 마을 이장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숨이 턱까지 차서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영이 아버지, 박순철,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순철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낫이 마당으로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셔, 이장님? 그렇게 숨이 차서는 혹시 밭에 불이라도 났소? 이장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순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죠. 불이 문제가 아니요. 밭에서 오 여사가 우리 집사람이 왜 넘어졌소? 어디 다쳤소? 더위 먹었소? 아니, 그게 아니고 사람이 죽었어. 막걸리를 마시고 다들 쓰러졌어. 순간 순철의 머릿줄이 툭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막걸리. 아침에 자신이 김영감님이 놓고 갔을 거라며 웃으며 아내의 가방에 넣어주었던 그 막걸리.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왜? 미영이도 불안한 듯 아빠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순철은 이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밭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발바닥이 뜨거운 자갈에 찢기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빠, 같이 가. 미영이도 울면서 그 뒤를 따라 달렸습니다. 밭 어귀에 도착했을 때 순철은 그 자리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아비규환 지옥도였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불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 함께 일하던 김씨 할머니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최씨 아저씨는 땅바닥을 기며 괴롭게 목을 쥐어뜯고 있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얀 천이 덮여있는 익숙한 몸뚱이. 아내가 아침에 입고 나갔던 그 붉은 꽃무늬 작업복 바지가 천 밖으로 조금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순철의 눈에서 피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요. 아니라고 해라. 여보. 오 여사. 일어나. 장난치지 말어. 그는 아내에게 기어가려 했지만 경찰이 단호하게 그를 막아섰습니다. 현장 보존해야 합니다.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때 한쪽에서 다른 경찰이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집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거야. 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아몬드 비슷한 향 같은데 청산가리 냄새 같아. 그것은 아침에 그토록 고맙다며 웃던 아내의 가방 속에 있던 바로 그 막걸리 병이었습니다. 순철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가 그 막걸리만 죽지 않았어도 내가 자신이 아내에게 독이 든 술을 건넨 살인자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이는 그 끔찍한 광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얀 천에 덮인 엄마와 땅을 치며 오열하는 아빠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왜 안 일어나? 호빵 사온다며, 엄마. 평화롭던 황포리 마을, 그날의 태양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의 장례식은 황포리 마을 전체가 검은 상복을 입은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울음소리마저 제대로 터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먹먹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오 여사의 모습은 마치 어제 아침 호빵 사올게라며 손을 흔들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사진 속의 시간은 멈춰 있는데 현실의 시간은 너무도 잔인하게 흘러갔습니다. 박순철은 상복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장례식장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걸까요? 그는 그저 검게 그을린 자기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아내에게 막걸리를 건네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아내의 약봉지를 더듬던 그 손이 오늘은 아내의 영정 사진을 어루만질 용기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죽인겨. 그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그놈의 막걸리만 줍지 않았어도 그는 아내의 영정 사진을 쳐다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아내에게 독을 건넨 살인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아침에 아내가 했던 말이 맴돌았습니다. 아이고, 누군지 고맙기도 해라. 오늘 일할 맛 나겠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순철의 심장을 찢고 있었습니다. 일할 맛이 난다던 사람이 그 길로. 순철은 이를 악물고 자신의 무릎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막내딸 미영이는 그런 아빠가 그저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죽음이라는 것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죠. 그저 엄마가 며칠째 집에 오지 않는다는 것, 방에 엄마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아빠가 어제 읍내에서 사다 준 호빵을 엄마가 먹지 않는다는 것만이 슬펐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호빵? 식었어. 미영이가 차갑게 식은 호빵을 순철의 팔에 가져다 댔습니다. 순철은 딸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순진한 눈망울에 아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딸이 내민 호빵을 받아들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영아, 내 엄마. 이제 호빵 못 먹어. 이제 영영 못 먹어. 왜? 엄마 호빵 좋아하는데. 팥 든 거. 엄마. 미영이도 그제야 아빠를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은 그 불쌍한 부녀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문틈으로 부녀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누. 하루아침에. 그러게 말이야. 오 여사가 그렇게 착했는데 누가 그런 짓을. 한쪽에서 밭일을 같이 하던 최 씨 아저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막걸리는 대체 누가 놓고 간 거래? 김영감은 자기가 놓은 게 아니라고 펄쩍 뛰던데? 그러게 말일세. 내가 어제 김영감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순철이가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더만. 쉬, 조용히 해. 경찰이 듣겄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 속에는 미처 숨기지 못한 의심의 눈초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작고 평화롭던 황포리 마을에서 대체 누가,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은 오 여사가 아니라 오히려 남편 박순철이 아니었을까 하는 끔찍한 생각들이 안개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 요즘 노름방에 다시 드나든다는 소문도 있던데. 쉿, 그만해. 사람 죽은 데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황포리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경찰들은 장례식장에도 찾아와 슬픔에 빠진 순철을 구석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공감하기보다는 빨리 사건을 종결지어야 한다는 조급함만 가득해 보였습니다. 저기 박순철 씨, 어제 아침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 형사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막걸리를 발견한 게 정확히 몇 시 몇 분입니까? 최근에 아내분과 다툰 적은 없으십니까? 다른 형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아내분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까? 순철은 멍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다툼은요, 우리 집사람이 아파서 내가 약도.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지만 슬픔과 충격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보험 같은 거 혹시 아내 이름으로 든 거 있습니까? 보험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 집사람이 아픈데. 내가 무슨... 순철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형사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이미 순철을 용의선상에 올려놓은 듯 했습니다. 형사들은 순철에게 진술서라는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오늘 하신 말씀 다 적었습니다. 읽어보시고 지장 찍으시면 됩니다. 순철은 종이 위에 가득한 검은 글씨들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그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벌레들의 나열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글을 모릅니다만. 형사는 귀찮다는 듯 펜으로 한 곳을 툭툭 쳤습니다. 아, 예. 그냥 여기 찍으세요. 아까 하신 말씀 그대로 적은 거니까. 네, 여기 말하는 거지요. 순철은 수사관이 가리키는 곳에 아내의 약봉지를 더듬던 그 엄지손가락을 꾹 눌렀습니다. 자신이 지금 아내와 병원비 문제로 가끔 다퉜다는 내용이 적힌 서류에 지장을 찍는 것인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수사는 그야말로 난항이었습니다. 경찰은 막걸리 병을 샅샅이 뒤졌지만 지문 한 조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는 물론이고 읍내로 나가는 길목 어디에도 CCTV 하나 없는 시골 마을이었죠. 경찰은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원한 관계를 탐문했습니다. 하지만 오 여사는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자기 입에 들어갈 것 하나라도 남에게 퍼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한이라니요. 오 여사한테 원한 가질 사람이 있으면 그놈이 사람이 아니지. 마을 사람들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오 여사의 흔적이 담긴 방에 순철과 미영이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아내가 기침할 때마다 입을 막던 그 누런 수건, 미영이에게 사주기로 약속했던 호빵 그림이 그려진 낡은 전단지.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아내만 없었습니다. 순철은 아내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아내의 냄새가 밴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영이는 그런 아빠가 무서워 방구석에서 웅크린 채 길고양이 나비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황포리 독극물 막걸리 미제 사건. 지역 신문에서는 연일 자극적인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범인은 이웃 중에 있다? 무능한 경찰, 한 달째 단서 하나 못 찾아 경찰은 윗선의 압박에 쫓기고 있었죠. 그들은 가장 쉬운 길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 범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의심하기 쉬운 사람, 그리고 가장 방어하기 어려운 사람. 바로 남편 박순철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다시 횃불처럼 순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장례식장에서보다 훨씬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철의 죄책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박순철 씨, 그 막걸리. 정말 김영감이 줬다고 생각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줬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혹시 아내 병간호가 많이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순철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험이라니. 그게 무슨, 우리 집사람이 아픈데. 내가 무슨. 그는 그저 억울하고 답답해서 가슴만 쳤습니다. 하지만 그를 모르는 그가 자신의 결백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의 어눌한 말투와 그를 모른다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형사들에게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모습으로 비칠 뿐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째 아무런 실마리도 잡지 못하자 사건은 결국 지방경찰서의 손을 떠나 지방검찰청 특수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황포리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높다란 빌딩, 차갑고 반짝이는 대리석 복도, 발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리는 그곳은 순철과 미영이가 평생 발 디뎌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딩 가장 높은 층, 가장 좋은 전망을 가진 방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지혁 검사. 30 중반의 젊은 나이에 날카로운 눈매와 빈틈없는 수사력으로 스타 검사라 불리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그의 구두는 거울처럼 빛났죠. 그는 출세에 대한 야망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최지혁은 책상 위에 놓인 황포리 사건 기록을 경멸스럽다는 듯 툭툭 쳤습니다. 총구석 사건 하나 처리 못해서 이게 뭐야? 서류에서 흙냄새 나겠네. 그는 보고서를 넘기다 한 부분에서 눈을 멈췄습니다. 최초 발견자, 남편 박순철. 사망자, 아내 오여사. 참고자, 딸 박미영. 최지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제 사건? 아니지, 이건 기회야. 그는 경찰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서를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한 문장에서 번뜩였습니다. 남편 박순철 글을 읽고 쓰지 못함. 일명 문맹. 그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딸 박미영 경계성 지능 의심. 대화 시 논리적 답변이 어려움. 타인의 말에 쉽게 동조하는 경향 있음. 최지혁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개미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 총구석 미제 사건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만들 완벽한 시나리오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문맹인 아버지, 지능이 모자란 딸, 병든 아내. 이보다 더 완벽한 그림이 있을까요? 완벽한 먹잇감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놓친 것은 범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사건을 만들 기회를 놓친 것이었습니다. 최지혁은 인터폰을 눌러 수사관을 불렀습니다. 김 수사관, 네, 검사님. 황포리 사건, 지금부터 내가 직접 맡는다. 네, 검사님께서 직접요. 그 총구석 사건을요? 이미 다 끝났는데. 시끄러워. 자네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최지혁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피해자 남편 박순철, 그리고 딸 박미영. 두 사람
지금 당장 소환해. 네, 바로 올리겠습니다. 같이 부를까요? 최지혁 검사가 사무실을 나가는 수사관을 불러 세웠습니다. 아, 그리고, 네. 절대 둘이 마주치게 하지 마. 최지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따로따로 내 방으로 데려와.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끊었다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딸, 박미영부터 데려와. 그의 야망을 채워줄 잔혹한 연극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박순철과 미영에게 검찰청에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참고인 조사. 순철은 그 글자를 읽을 수 없었지만 이장이 대신 읽어준 그 말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안겨주었죠.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검찰청은 읍내에서 버스를 타고도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높고 낯선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창은 까맣게 빛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철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도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미영아, 무서워할 거 없어.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만 말하면 되는겨. 경찰 아저씨들한테 했던 것처럼. 응. 아빠. 근데 나 무서워. 여긴 왜 이렇게 높아? 하늘이 안 보여. 미영이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빠의 등 뒤로 바싹 숨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거대한 건물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두 사람의 낡은 신발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김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부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박순철 씨, 박미영 씨 오셨네요. 최지혁 검사님 방으로 가시죠. 복도를 걷는 동안 순철과 미영은 주눅이 들어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알 수 없는 말들이 빠르게 오갔고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아내를 잃은 이 불쌍한 부녀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한 조사실 문 앞에서 김 수사관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미영이의 어깨를 툭 잡았습니다. 미영 씨는 이쪽 방에서 따로 조사받을게요. 아버님은 저쪽 방으로 가시죠. 순간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안 돼요. 아빠랑 같이 있을래. 아빠. 미영이가 울먹이며 아빠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순철도 당황해서 수사관을 막아섰습니다. 아니 왜 애를 따로. 우리 미영이는 말이 좀 어눌해서. 김 수사관은 귀찮다는 듯 순철의 팔을 밀어냈습니다. 규칙입니다. 참고인은 원래 따로 조사받는 겁니다. 협조하시죠. 아빠, 안 돼. 무서워. 미영이가 발버둥 쳤지만 수사관은 강제로 그녀를 503호 조사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순철은 딸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그 역시 다른 방으로 끌려 들어가야 했습니다. 미영아, 걱정 말어. 아빠 여기 있어. 무겁고 차가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운명을 가르는 소리였습니다. 미영이가 들어간 503호 조사실은 그녀가 평생 본 적 없는 이상한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시멘트 벽. 한쪽 벽면은 커다란 검은색 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자기 모습만 비칠 뿐 건너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쇠로 된 책상과 의자 몇 개,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미영이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아빠, 집에 갈래? 엄마. 미영이는 구석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무서워. 나 어떡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미영이가 공포에 질려 거의 울기 직전이었을 때 문이 열리고 최지혁 검사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방 안을 천천히 맴돌며 미영이를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이 함정에 제대로 걸렸는지 확인하는 사냥꾼처럼요. 미영이는 그 기세에 눌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최지혁은 책상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 김 수사관과는 달리 이상하리만치 부드러웠습니다. 박미영 씨 맞죠? 25살.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차라도 한 잔 줄까요? 따뜻한 거. 미영이는 고개만 세차게 저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것은 절대 받아먹지 말라던 엄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생각 많이 나죠? 그 한마디에 애써 참고 있던 미영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그렇죠. 엄마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셨으니. 최지혁의 입가에 아무도 모를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미영이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는 미영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죠. 지능이 낮고 타인의 말에 쉽게 동조하며 특히 권위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극도로 위축된다는 것. 미영 씨, 우리는 미영 씨를 도우려고 부른 거예요. 범인을 잡아야 하잖아.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범인 꼭 잡아주세요. 그럼요. 그런데 미영 씨가 우리를 좀 도와줘야겠어요. 최지혁은 서류를 넘기다 말고 마치 방금 생각났다는 듯 툭 던졌습니다. 혹시 황포리 말고 저기 시내에 있는 행복산부인과라고 알아요? 그 순간 미영이의 어깨가 화들짝 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미영이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미영이의 가장 아픈 비밀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심지어 엄마 아빠에게도 숨겨온 지옥 같은 기억이었죠. 몇 년 전 읍내 심부름을 다녀오던 밤길이었습니다. 동네 청년 하나가 술에 취해 그녀를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미영이는 저항했지만 힘이 약했고 무엇보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몸이 이상해졌고 몇 달 뒤에야 자신이 임신했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미영이는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 밭일하며 몰래 모아둔 쌈짓돈을 들고 혼자 시내 행복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몰래 아이를 낳아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입양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미영이의 순진한 마음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였습니다. 최지혁은 미영이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책상 위로 툭 밀었습니다. 그것은 병원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백지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그게 무엇인지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박미영. 3년 전 남자아이 출산. 맞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여기 기록이 다 있는데. 최지혁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사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아빠 박순철 씨가 병원에 같이 갔었네. 왜 갔을까? 아빠가 같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최지혁은 그저 그녀의 비밀을 알아냈을 뿐 아빠와 같이 갔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함정을 판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는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혼자 갔어요. 미영이가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최지혁은 의자에서 일어나 미영이의 얼굴 앞으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거짓말. 아빠가 모른다고? 그럼 그 아이 아빠가 누군데? 몰라요. 그냥 동네 사람이. 시끄러워. 최지혁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쇠로 된 책상이 울리며 미영이의 몸이 공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네. 내 아빠 박순철 맞잖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미영이는 절규했습니다. 그녀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아빠를 그런 끔찍한 괴물로 만들다니. 하지만 최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영이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찾아냈고 이제 그 상처를 인정사정 없이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 아빠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 증명할 수 있어? 미영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계성 지능을 가진 그녀에게 증명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무겁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저 아니라고 울부짖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최지혁은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미영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영이가 흠칫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미영 씨, 괜찮아요. 나는 다 이해해. 얼마나 무서웠겠어. 아빠가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딸이 어떻게 거부해. 아빠가 무서워서 그랬던 거지? 다 알아. 아니, 아닌데. 정말 아닌데. 그래서 엄마가 알게 된 거지. 너랑 아빠 사이를. 최지혁의 목소리가 미영이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뱀이 혀를 날름거리며 귓속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다 알고, 소리 지르고, 두 사람 다 내쫓는다고 하고, 그래서 죽인 거잖아. 안 그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검사님, 제발, 우리 엄마. 내가 안 죽였어요. 아빠도 아니에요. 미영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빌기 시작했습니다. 최지혁은 그런 미영이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는 수사관을 불렀습니다. 김 수사관, 이 친구 오늘 밤 여기서 재워. 정신 좀 차리게. 검사님, 집에 보내주세요. 아빠한테 보내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 최지혁이 미영이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그럼 사실대로 말해. 아빠랑 같이 엄마 죽였다고. 그럼 집에 보내줄게.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닌데. 사실? 최지혁이 비웃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아니라. 그는 조사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미영이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미영이는 차가운 조사실 바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됐을까? 엄마는 왜 죽었을까? 그리고 저 무서운 검사님은 왜 나에게 저런 끔찍한 말을 하는 걸까? 미영이의 순진했던 머릿속은 온통 공포와 혼란으로 뒤엉켜 버렸습니다. 악마의 시나리오는 그렇게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조사실 바닥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박미영은 웅크린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창문 하나 없는 방은 한기로 가득 찼습니다. 얇은 여름 옷 하나 걸친 그녀에게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죠. 아빠, 집에 가고 싶어. 추워. 그녀가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중얼거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벽에 걸린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을까요? 철문 아랫부분에 작은 배식구가 덜컥 열렸습니다. 수사관이 딱딱하게 굳은 빵 하나와 우유 한 팩을 방 안으로 툭 밀어 넣었습니다. 먹어도 검사님이 주시는 거야. 미영이는 빵을 쳐다봤지만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려 아무것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 아빠가 울면서 건네주던 그 호빵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무서워. 같은 시각 복도 건너편 다른 조사실. 박순철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이 겪는 고통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미영이가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우리 미영이 저녁은 먹었을라나. 낯선 데서 잠은 잘 자는 성격이 아닌데 그의 앞에는 그가 읽을 수 없는 글씨들로 빼곡한 서류 수십 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낮 동안 형사들이 그에게 물었던 것은 아내의 병원비, 부부싸움, 그리고 막걸리를 발견한 순간의 행동들. 그가 그런 적 없다, 모른다고 말할 때마다 형사들은 혀를 차며 무언가를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순철은 그 검은 글자들이 자신을 어떤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딸 미영이와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시 미영이의 조사실. 새벽이 되자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미영이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극심한 공포. 그녀의 경계성 지능은 이 복잡하고 위협적인 상황을 감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 되었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엄마를 죽였나? 아니야. 아니야. 근데 왜 나를 안 보내주지? 아빠. 아빠는 어디 있지? 아침 해가 떴을 무렵 철문이 열리고 최지혁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밤새 푹 잔 듯 말끔한 얼굴이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죠. 그는 바닥에 쓰러진 듯 웅크린 미영이를 내려다보며 어젯밤과는 또 다른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 씨, 일어났어요? 아이고, 꼴이 이게 뭐야? 여기서 잤어? 그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김 수사관을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김 수사관, 내가 분명히 이 친구 따뜻한 데서 재우라고 했을 텐데 누가 여기서 재우래?
수사관은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미영이의 마음을 얻기 위한 잔인한 연극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자신을 위해 화를 내주는 검사를 보며 조금 전까지 그를 악마라고 생각했던 것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나를 도와주려는 건가? 최지혁은 미영이에게 다가가 겉옷을 벗어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미영 씨, 많이 힘들었죠?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늦게 왔어요. 따뜻한 온기에 밤새 얼어붙었던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검사님, 저 집에 보내주세요. 네, 아빠 보고 싶어요. 최지혁은 미영이의 등을 토닥이며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래요, 빨리 집에 가야죠. 아빠도 봐야 하고. 그런데 미영 씨. 그가 미영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미영 씨가 사실대로 말을 해야 내가 미영 씨를 집에 보내줄 수 있어요. 사실대로 다 말했는데요. 아니, 아직 중요한 걸 말 안 했잖아요. 최지혁은 미영이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물었던 거, 내가 입양 보낸 그 아이. 미영이의 심장이 다시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그거 아빠랑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그래, 넌 그렇게 말했지. 최지혁은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진짜 병원 서류처럼 두툼해 보였습니다. 그는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미영이 앞에 펼쳤습니다. 미영이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온통 영어와 숫자로 가득했거든요. 물론 그 서류는 아무 의미 없는 가짜였습니다. 최지혁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 씨, 우리가 조사를 좀 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내가 행복산부인과에서 나와서 미국으로 입양 보낸 그 아이. 우리가 그 아이를 찾아서 DNA 검사를 해봤다. 미영이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DNA가 뭔지, 미국이 어딘지 잘 몰랐지만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최지혁이 미영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 내 아버지, 박순철 유전자하고 일치하더구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의 귀에서 윙하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죠? 검사님, 그럴 리가 없어요. 거짓말? 최지혁이 서류를 미영이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거짓말 같아? 이게 국가에서 발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표야.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 우리 아빠는 미영이의 심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현실과 거짓이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 높고 무서운 검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서류까지 보여주며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경계성 지능을 가진 미영이에게 이 거대한 권위 앞에서의 저항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너무 무서워서. 최지혁은 미영이가 혼란에 빠진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발 물러서서 마치 한 편의 연극 배우처럼 다시 따뜻한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의 차가운 위협은 사라지고
이제 그는 구원자로 변신했습니다. 미영 씨, 괜찮아. 다 알아.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검사는 미영이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경계성 지능을 가진 그녀에게 권위 있는 어른의 말은 절대적인 진실입니다. 차갑고 무서운 방에서 밤새 얼어붙은 미영이에게 검사의 인자한 목소리는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검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미영이의 심리를 장악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 자신은 피해자일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 갈 수 있다는 약속. 정말 집에 갈 수 있어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가녀렸고 떨렸습니다. 절대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약속은 생명줄이었습니다. 최지혁의 눈이 한순간 번뜩였습니다. 승리의 빛이었습니다. 그는 미영이가 자신의 소나기에 완전히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검사님이 약속할게. 사실대로만 말해. 최지혁은 김 수사관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검사는 마치 연극 대본을 읊어내듯이 자신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완벽한 살인 시나리오를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미영이의 입에서 나오는 진술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지혁 검사의 상상 속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는 그 거짓을 마치 진실처럼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읊어냈습니다. 미영이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 그 말을 따라했습니다. 엷은 입술이 파닥파닥 움직였습니다. 저는 아빠랑 오래전부터. 그 순간 미영이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의식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방에서 나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그것이 유일한 바람이었고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검사는 계속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몸에 씌인 것처럼 미영이는 그 말을 기계적으로 되풀이했습니다. 엄마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막걸리의 독을 도왔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미영이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그것은 하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혐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자신의 아버지에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를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을. 차갑고 무서운 조사실 벽 저편의 검은 거울 너머에는 이 장면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도 모두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을 겁니다. 모든 진술이 끝났습니다. 최지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완벽한 예술작품을 완성한 예술가처럼요. 프린터에서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뜨거운 종이가 한 장, 두 장, 세 장 쌓여나갔습니다. 제목은 피의자 신문 조서였습니다. 미영이는 이제 더 이상 참고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으로 그녀는 공식적으로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존속살해범으로서의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지혁이 조서를 미영이 앞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맨 밑에 내 이름 쓰고 도장 찍으면 돼. 미영이는 검은 글씨가 가득한 종이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 문서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검사님, 이거 찍으면 집에 가는 거죠? 아빠한테? 최지혁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약속이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거짓이 숨어 있었지만 미영이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검찰청이라는 건물 안에서 글도 모르고 지능도 낮고 엄마도 잃고 아빠와도 떨어진 25살 여인에게 그 미소는 천국이었습니다. 최지혁이 빨간 인주를 꺼냈습니다. 미영이의 오른쪽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을 인주에 찍었습니다. 뜨거운 촉감, 아직 따뜻한 색깔, 그것이 한 인간의 미래를 결정하는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빨간 손가락을 서류 위에 눌렀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최지혁은 깊은 만족감에 미영이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자신의 걸작을 완성한 화가처럼요. 잘했어. 미영 씨 아주 잘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든 위협과 압박은 사라지고 이제 그는 미영이를 칭찬해주는 친절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이도 그 말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자신이 잘했다는 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집에, 집에 가기 전에 절차가 좀 남았어. 최지혁의 목소리가 다시 변했습니다. 이전처럼 차가운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적인 톤이었습니다. 미영이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김 수사관을 향한 눈짓 하나. 그것이 지시였습니다. 미영 씨는 저쪽 휴게실로 모셔 따뜻한 밥이라도 좀 챙겨드리고. 미영이는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이 건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긴 복도였습니다. 불빛 아래 자신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휴게실은 사실 창살이 달린 작은 방이었습니다. 여성 피의자 대기실. 아무도 그 명칭을 정직하게 번역해주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그곳에서 차갑게 식은 도시락을 건네받았습니다. 따뜻한 밥은 결코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지혁은 미영이의 지장이 찍힌 그 조서를 손에 들었습니다. 마치 승리의 깃발을 들듯이요. 그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볍고 얼굴에는 희열이 가득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진중을 행진하는 것처럼요. 박순철이 갇혀있는 조사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순철은 의자에 초주검이 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안색은 흑색이었습니다. 눈은 멍하니 공중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죽어 있는 것처럼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혹시 미영이가 나올까 하는 희망. 미영아, 우리 미영이 집에 갔소? 그 목소리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지옥이 끝나고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에서 나타난 것은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는 최지혁 검사였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순철의 모든 희망을 산산이 부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지혁은 순철을 경멸하듯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글도 모르는 늙은 농부. 자신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조서를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탁! 금소금이 울렸습니다. 박순철 씨, 당신 딸 아주 똑똑하던데요. 순철의 얼굴이 의아해했습니다. 최지혁이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시켰다고. 다 불었어. 그 순간 순철의 뇌는 멈췄습니다. 혈액이 얼어붙는 것 같은 감각. 천둥 소리 같은 진동.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미영이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을 배신할 리가 없습니다. 무얼 불다니 그게 무슨. 그의 목소리는 거의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최지혁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마치 여유 있는 귀족처럼요. 그리고 순철이 어차피 읽지 못할 그 조서를 펼쳤습니다. 그는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라디오 드라마 배우처럼 감정을 듬뿍 실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웅장했습니다. 통쾌했습니다. 한편의 비극 연극을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처럼요. 저는 아빠 박순철과 오래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첫 문장이 공기를 가르고 순철의 귀에 박혔습니다.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순철의 머릿속이 띵 울렸습니다. 세상이 한 바퀴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의자에서 튀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시끄럽고 가만히 들어. 최지혁은 계속했습니다. 한 구절도 빠뜨리지 않고요. 일부러 모든 세부 사항을 강조하듯이요. 엄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철이 책상을 뒤엎을 듯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나갈 수 없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수사관들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이 공기를 헤쳤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자신과 딸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그 끔찍한 문장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고통을 어디로도 흘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막걸리에 독을 탄 것도 아빠입니다. 저는 아빠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도왔습니다. 낭독이 끝났습니다. 조사실에는 순철의 거친 숨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들짐승처럼요. 그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여. 우리 미영이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어. 아내를 잃은 슬픔도 자신이 받은 모욕도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의 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딸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딸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검사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영원히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실함을요. 최지혁은 순철의 절망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서의 마지막 장을 순철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검붉은색의 손가락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당신 딸이 자기 손으로 지장 찍은 거야. 순철은 글은 몰랐지만 그 지장은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딸 미영이의 지장이었습니다. 그 자국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손가락이 실제로 그 서류 위에 찍혔다는 증거였습니다. 순철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앉아버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배신했다. 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검은 손가락 자국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순철은 그 검사가 딸에게 어떤 거짓말로 기망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어떤 협박에 시달렸는지, 어떤 공포 속에서 그 지장을 찍게 되었는지 그는 영영 알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최지혁은 순철의 절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순철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순철 씨, 딸은 자기 살겠다고 다 불었어. 이제 당신만 남았네.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모든 죄를 뒤집었을 차례라는 것. 순철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당신 조서에도 똑같이 지장 찍으세요.
그럼 딸은 협박에 의한 종범으로 내가 잘 처리해서 형량이라도 줄여줄게. 어때? 최지혁은 순철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가 읽지 못하는 또 다른 조서 위에 순철의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순철의 손가락이 인주에 잠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죽었고 딸은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자신이 이 거대한 권력을 가진 검사님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나라의 법정에서 자신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순철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인간의 영혼이 사라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자신의 손가락이 빨간 인주에 찍히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남의 일을 보는 것처럼, 이미 죽은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처럼요. 악마의 시나리오는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두 지장이 찍힌 그 순간 무고한 부녀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고 한 검사는 승리를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박순철과 박미영의 지장이 찍힌 완벽한 시나리오는 즉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황포리 독극물 막걸리 사건, 범인은 남편과 딸, 천륜을 어긴 아버지와 딸, 병든 아내 살해 후 동반 자백.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순철과 미영의 얼굴이 흉악범처럼 모자이크도 없이 실렸습니다. 그들의 집 대문은 구경 온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았고 흙벽에는 붉은 페인트로 살인자라는 끔찍한 낙서가 새겨졌습니다. 황포리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짓을, 그를 모르는 게 아니라 짐승이었구먼. 순철과 미영은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은 피해자에서 천륜을 어긴 악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구치소. 순철은 그제야 나라에서 붙여준 국선 변호사라는 젊은이에게서 자백의 모든 내용을 전해 듣고 피를 토했습니다. 자신이 그를 모른다는 이유로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아내를 죽인 파렴치한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우리 미영이가.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쇠창살을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보내주겠다던 검사님의 약속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빠와 분리되어 차갑고 낯선 여자들만 있는 방에 갇혔습니다. 집에 보내주세요. 아빠한테 갈래요. 미영이가 울며 애원할수록 교도관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질 뿐이었습니다. 쯧쯧. 아비랑 붙어서 어미를 죽여놓고 아직도 아빠 타령이네. 독한 것. 미영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 경멸의 눈빛만은 뼛속까지 아팠습니다. 몇 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순철과 미영은 죄수복을 입은 채 법정에 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졌습니다. 순철은 법정 한가운데 서서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최지혁 검사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듯 당당하게 공소 사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자신이 쓴 그 잔인한 소설을 법정에서 다시 한번 낭독하는 것이었죠. 피고인 박순철과 박미영은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를 알게 된 피해자 오 여사를 공모하여
최지혁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아니야. 순철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거짓말이야. 판사님, 저놈이, 저 검사놈이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나는 글도 모릅니다. 방청석이 소란스러워졌고 판사가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순철 옆에 앉은 미영이는 이 모든 상황이 그저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아빠를 발견하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아빠, 나 집에 갈래. 검사님이 집에 보내준다고 했어. 아빠,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두 사람을 유죄라고 확신하던 그 순간, 나이 지긋한 1심 판사가 최지혁 검사를 향해 의외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두 피고인의 자백 말고는 다른 어떤 물증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최지혁 검사는 당당하게 자백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노련한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문맹이고 딸은 경계성 지능인 상태에서 받아낸 자백을 과연 그대로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었죠. 판사는 조용히 하지만 날카롭게 사건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독이 든 막걸리 병에서는 지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철이 독극물을 샀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오로지 두 사람의 자백뿐이었습니다. 순철의 국선 변호사도 힘을 내어 이는 명백한 강압수사이며 피고인들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지혁 검사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판사라는 변수가 생길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운명의 선고일. 1심 재판부는 기적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선고를 이어갔습니다. 피고인 박순철, 박미영. 두 사람의 자백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의 공소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 순철은 그 단어를 이해하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죄? 국선 변호사가 그의 팔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이기셨습니다. 박순철 씨 무죄입니다. 집에 가시는 거예요. 집에. 순철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미영이도 집에 간다는 말에 그저 기뻐서 활짝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석의 최지혁 검사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판사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출세 가도에 무죄라는 오점이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것 같아? 최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항소했습니다. 그의 야망은 두 불쌍한 부녀의 인생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2심 재판을 준비하며 1심 판사가 지적했던 물증의 부재를 메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물증이 없다면, 물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몇 달 뒤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더 엄격했고 최지혁 검사는 훨씬 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법정 한가운데 서서 준비한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1심 재판부가 물증이 없다고 하셨지만 자신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철과 변호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새로운 증거라니? 최지혁 검사는 피고인 박순철이 범행 전날 읍내 농약사에 들른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가 읍내에 간 것을 확인한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 순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판사님, 저는 그날 읍내에 간 적도 없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시오. 최지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순철을 비웃었습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이 지금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확보한 CCTV 영상은 현재 국과수에서 화질 개선 작업 중이니 곧 선명한 피고인의 얼굴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한 최지혁 검사가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 CCTV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존재하지 않는 증거에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스타 검사인 최지혁이 자신의 직을 걸고 법정에서 증언한 CCTV라는 말은 그를 모르는 순철의 절규보다 훨씬 더 무거운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으므로 1심에서 배척했던 부녀의 자백 또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고일, 순철과 미영은 다시 한번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순철은 그저 CCTV라는 것이 빨리 나와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박순철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순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기징역?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피고인 박미영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아빠. 미영이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철은 넋이 나간 채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판사님, CCTV는 아직 안 나왔잖소. 조용히 하시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땅. 그 소리가 부녀의 인생의 사망 선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안 죽였어. 이 악마 같은 놈들아. 판사님, 내가 아니야. 순철이 절규하며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 집에 가자고 했잖아. 아빠. 미영이도 울부짖으며 다른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두 부녀는 그렇게 법정에서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방청석 한가운데 최지혁 검사는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마침내 완성된 것을 보며 아무도 모르게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억울한 자에게 더욱 잔인하게 흘러갔습니다. 1년, 5년, 그리고 12년.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그 긴 세월 동안 박순철과 박미영은 차가운 담벼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순철은 무기수라는 이름으로, 미영이는 존속살해범이라는 주홍글씨를 단 채였죠. 세상은 그들을 잊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눈물은 더 자극적인 새로운 사건들 밑으로 묻혀버렸습니다. 박순철이 갇힌 교도소. 그는 들어올 때의 50살의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굽었으며
눈은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텅 비었던 눈에는 이제 무언가 다른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끼 혹은 억울함을 풀겠다는 집념이었습니다. 내가 글만 알았어도 그는 모든 불행이 자신의 무지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사가 내민 서류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딸이 어떤 거짓말에 속았는지, 글만 알았더라면 지켜줄 수 있었을 거라는 피맺힌 후회였습니다. 순철은 교도소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이 60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그는 흙 만지던 거친 손으로 자기 이름 석자보다 더 굵은 연필을 쥐었습니다. 가, 갸, 꺼, 겨. 어린아이들이 하루 만에 떼는 글자를 그는 한 달이 걸려 겨우 외웠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 연필이 제대로 쥐어지지도 않았죠. 같은 방 재소자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영감님, 지금이라도 배워서 뭐하게? 옥중에서 편지 쓰게? 순철은 그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공책에 삐뚤빼뚤한 글씨를 채워나갔습니다. 그에게 글자란 단순히 읽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무기이자 딸 미영이를 다시 만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몇 년이 걸려 겨우 글을 읽게 된 날, 순철은 교도소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12년 전 자신들의 사건 기사를 찾아 읽었습니다. 천륜을 어긴 부녀, 아비와 내연 관계. 그는 글자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다가 결국 신문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세상이 자신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제야 똑똑히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철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판사에게, 대통령에게, 그리고 신문사에게.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글을 모릅니다. 제 딸은 모자랍니다. 제발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가 쓴 수백 통의 편지는 교도소 문턱을 넘기도 전에 반성하지 않는 무기수의 넋두리로 취급되어 쓰레기통에 처박히기 일쑤였습니다. 한편 여자 교도소의 박미영. 그녀는 25의 꽃다운 나이에 들어와 어느덧 37살의 중년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간은 그 무서웠던 조사실에 멈춰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여전히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엄마는 왜 죽었는지, 그리고 아빠는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검사님이 집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라는 말만 되뇌었죠. 교도관들은 그녀를 가장 독한 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짓을 기억조차 못하는 척 연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영이는 그 차가운 시선 속에서 매일 밤 엄마를 부르며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엄마, 호빵, 팥 든 거, 나비는 밥 잘 먹고 있나? 그렇게 모든 것이 잊혀가던 12년째의 어느 날, 기적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빚에 쫓기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해주던 돈 없고 백 없는 젊은 국선 변호사 박진우. 그는 밀린 서류 더미를 처리하다가 우연히 낡은 사건 하나를 배당받았습니다. 박순철 박미영 존속살해 사건. 그는 대법원까지 판결이 끝난 이 종결된 사건의 기록을 무심코 넘기고 있었습니다. 뻔하지 뭐. 자백도 했고 증거도. 박진우 변호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2심 판결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CCTV 증거에 의하면 CCTV. 그는 1심 기록을 다시 뒤졌습니다. 1심 판사는 자백외 물증이 전무함이라고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갑자기 CCTV라는 결정적 증거가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이상하다. 1심 땐 없던 CCTV가 2심 땐 왜 나왔지? 그것도 판결을 뒤집을 정도로 중요한 증거가. 박진우 변호사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청에 증거기록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며칠 뒤 그가 받은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CCTV 영상 자료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2심 판결문에 버젓이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당시 검사님이 제출을 안 하셨거나 폐기됐거나 저희도 모릅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스타 검사 최지혁. 이제는 지방 검사장이 되어 매스컴에서 정의를 부르짖는 그 거물의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최지혁 검사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박진우 변호사는 그 길로 박순철을 만나러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처음 마주한 순철은 변호사라는 말에 경멸의 눈빛부터 보냈습니다. 당신들도 다 한패 아니오. 필요 없어. 가시오. 아버님, 저는 최지혁 검사 사람이 아닙니다. 박진우 변호사가 순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심 재판 때 검사가 CCTV가 있다고 했다던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말에 순철의 텅 비었던 눈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쇠창살을 붙잡고 달려들었습니다. CCTV. 맞소. 그놈이. 그 악마 같은 놈이. 그것만 있으면 내 결백이. 순철은 12년 전 그날 자신이 읍내에 가지 않았다고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아버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날부터 박진우 변호사는 미친 듯이 사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검찰이 아닌 12년 전 수사를 했던 경찰의 창고를 뒤졌습니다.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했던 원본 기록, 먼지가 뽀얗게 쌓인 수만 장의 서류들, 최지혁 검사가 2심 재판부에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던 바로 그 기록들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며칠 밤낮을 새워가며 먼지 쌓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황포리 마을 주민 탐문 일지, 주변 CCTV 확보 내역. 그리고 그의 손이 마침내 멈췄습니다. 먼지에 덮인 낡은 보고서 한 장.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이럴 수가. 그것은 12년 전 경찰 수사팀이 작성한 CCTV 분석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 3일간 읍내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의 CCTV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 박순철의 차량 발견되지 않았음. 알리바이 확인됨. 최지혁 검사가 법정에서 CCTV를 확보했다고 거짓말을 하던 그 시각, 그의 책상 서랍에는 정반대의 진실, 즉
박순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이 경찰 보고서가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이 결정적인 무죄 증거를 고의로 숨기고 법정에서 정반대의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박진우 변호사는 서류를 쥔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건 재판이 아니었어. 이건 사냥이었어. 12년 만에 악마의 시나리오를 찢어버린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12년 만에 발견된 숨겨진 진실. 박진우 변호사는 12년 전 경찰이 작성했던 박순철의 알리바이가 확인된다는 그 결정적인 보고서를 들고 즉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12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천륜을 어긴 부녀 살인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언론은 뒤집혔습니다. 스타 검사 최지혁, 무죄 증거를 고의로 은폐했나? 12년간의 옥살이, 과연 진실은? 여론은 12년 전의 맹목적인 비난에서 차가운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선은 이제 지방검사장이 되어 더 높은 권력을 손에 쥔 최지혁에게로 향했습니다. 최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낡은 경찰 보고서 사본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 검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2년 전 경찰 나부랭이들이 쓴 조잡한 보고서 한 장으로 날 무너뜨리겠다고.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력을 동원해 이 재심 청구를 기각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언론에 박진우 변호사가 종결된 사건으로 명성을 얻으려 한다. 경찰의 초기 보고서는 오류가 많아 당시에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뻔뻔한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경찰 보고서 한 장만 내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미영이를 상담했던 교도소 심리 상담사의 소견서, 피고인 박미영은 경계성 지능으로 강압적이고 유도적인 신문에 극히 취약함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순철이 교도소에서 6년간 쓴 삐뚤빼뚤하지만 절절함이 담긴 수백 통의 탄원서를 증거로 냈습니다. 법원은 마침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재심을 개시한다. 몇 달 후 12년 만에 다시 법정의 문이 열렸습니다. 박순철과 박미영은 12년 전 입었던 그 죄수복을 다시 입고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증인석. 그곳에는 12년 전 검사석에 앉아 있던 바로 그 악마 최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뻔뻔하고 당당한 얼굴이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가 법정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는 최지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12년 전 경찰이 작성했던 원본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증인, 이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 그럼 제가 읽어드리죠. 박진우 변호사는 보고서의 한 구절, 피의자 박순철의 차량, 읍내, 진입로, CCTV에서 발견되지 않았음이라는 부분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방청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진우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12년 전 최지혁이 2심 법정에서 했던 거짓말을 상기시켰습니다. 증인은 12년 전 CCTV를 확보했고
국과수에서 화질 개선 중이라고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CCTV를 말입니다. 맞습니까? 최지혁의 얼굴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사관의 보고를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착각이라고요? 박진우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이것도 착각입니까? 그는 두 번째 증거 미영이의 입양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2년 전 미영이를 협박했던 그 가짜 DNA 검사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증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DNA 검사 결과를 내밀며 경계성 지능을 가진 피고인 박미영을 협박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내 아버지의 아이다라는 짐승도 하지 못할 거짓말로 허위 자백을 유도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멍하니 앉아있던 순철이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12년 전 그런 끔찍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을,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를 원망할까봐 그 지옥 같은 비밀을. 미영아. 순철이 딸을 바라보며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습니다. 미영이도 그제야 아빠의 억울한 눈빛을 보며 12년 전 조사실의 공포가 떠오른 듯 발작적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빠 아니야.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최지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검사냐? 악마다. 악마. 최지혁의 뻔뻔했던 가면이 그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고일. 순철과 미영은 12년 전 그 절망의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순철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이제 무죄라는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판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재심 피고인 박순철, 박미영. 12년 전 피고인들이 행한 자백은. 판사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으며 검사 최지혁의 강압과 기망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 순철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초기 수사보고서 등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확인되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박순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박미영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순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죄, 내가 글을 읽었어. 무죄. 그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종이 무죄라는 그 두 글자를 바라보며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가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미영이는 12년 전 1심 때처럼 집에 간다는 말을 알아듣고 그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 가? 그래, 미영아,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인제 집에 가자. 순철은 12년 만에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두 부녀의 핏물 같던 눈물이 차가운 법정 바닥을 적셨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12년 만에 마주한 세상의 햇빛은 눈이 부시도록 따가웠습니다. 박진우 변호사가 두 사람의 낡은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12년 전의 진실을 보도하기 위한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최지혁 검사장은 그 시각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권 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외쳤던 그 모든 거짓말들이 이제는 그의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쇠고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순철과 미영은 박 변호사의 차를 타고 12년 만에 고향 황포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낡은 흙집은 흉가처럼 무너져 내린 채였습니다. 하지만 순철은 그 집터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가 교도소에서 12년간 배운 글씨로 딸에게 쓴 첫 편지였습니다. 그는 글을 읽지 못하는 딸을 위해 천천히 소리내어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미영아, 아빠가 글을 몰라서 우리 딸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미영이는 그 뜻을 다 알지 못했지만 아빠의 따뜻한 목소리에 아빠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었습니다. 12년의 지옥 같은 겨울이 끝나고 두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늦은 봄이 이제 막 다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삶의 빛깔은 어떠셨나요? 비가 갠 뒤에야 무지개가 뜨듯이 모든 시련의 끝에는 분명 새로운 빛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무지개빛 인연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보여주세요. 주인공이 겪어낸 세월에 대해 지혜가 담긴 한마디도 댓글로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삶에도 다채로운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인생사연 무지개였습니다.